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진의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좀 더 실전에 입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게 바로 광각렌즈 실전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광각렌즈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줌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광각렌즈가 되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이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자마자 광각렌즈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광각렌즈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각렌즈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광각렌즈, 즉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이도록 하는 게 광각렌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본 장면과 지금 이 장면은 상당히 달라요. 광각렌즈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1224 광각렌즈인데요. 이렇게 꼭 광각렌즈가 있어야지만 광각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2470 렌즈를 사용하시더라도 24mm가 광각렌즈입니다. 50mm 기준으로 해서 50mm를 표준 렌즈라고 하면 그것보다 초점 거리가 더 짧은 렌즈들을 광각렌즈라고 하는 것이죠. 초점 거리가 카메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초점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점 거리는 화각의 개념과 대응이 됩니다. 초점 거리라는 것은 카메라 렌즈로부터 초점 맺히는 거리, 초점 맺히는 곳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가 길어질수록 화각은 좁아지고요. 이 거리가 좁아질수록 화각은 더 넓어집니다. 자, 화각이 넓어질 때 우리는 광각이라고 하고요. 그게 더 넓어지면 초광각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50mm 정도의 화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mm, 14mm 광각 렌즈가 되겠죠. 85mm, 200mm, 300mm 망원 렌즈가 되는 겁니다. 아이폰이 좀 더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다이얼을 돌려보면 1x,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1x에서는 26mm라고 나와 있습니다. 2x로 갔더니 5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26mm 광각렌즈로 촬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x로 촬영해야지 52mm, 즉 표준 렌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도 가끔 스마트폰을 내밀면 촬영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스마트폰의 기본 렌즈가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0.5 또는 갤럭시 기준에서는 0.6, 예전엔 0.5였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13mm가 됩니다. 13mm는 엄청난 광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렌즈를 추가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13mm 렌즈, 이 정도의 화각을 가진 초점 거리에 대응되는 화각을 가진 렌즈를 아마 사용해 보지 못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초광각 렌즈가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 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내가 광각 렌즈를 사용할지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지 아니면 표준 렌즈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하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렌즈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광각 렌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초광각 렌즈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두 개인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각 쪽의 렌즈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광각 렌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광각 렌즈 그리고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각 렌즈의 기본적인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광각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갈수록,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갈수록 훨씬 더 왜곡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실험을 해볼게요. 앞에 생수통을 하나 뒀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왜곡이 별로 일어나 보이지 않지만 꼭지 부분을 보면 좀 길어진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좀 더 채워서 가까이서 촬영했더니 길어지기도 하지만 뭔가 좀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가장자리로 가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폭이 완전히 달라지죠. 뚜껑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곡면의 기울기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곡은 주로 가운데 부분보다는 가장자리 갈수록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각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왜곡을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촬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인물의 얼굴을 가운데 뒀습니다. 왜곡이 별로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 쪽이 좀 더 길어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품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왜곡을 잡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광각 렌즈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광각 렌즈를 사용한다 그러면 주제를 가운데 두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왜곡이 적은 가운데 부분에 얼굴을 두고요. 왜곡이 일어나는 가장자리 부분, 길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다리를 두고 촬영하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지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발을 너무 아래쪽에 두고 촬영하면 발까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발의 모양, 다리의 길이, 인체의 비율을 보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의 경우에 발과 아래쪽 거리가 멀죠. 자, 이렇게 거리가 멀게 촬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아니면 광각 렌즈의 각도입니다. 광각 렌즈는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찍는 피사체와 평행하게 촬영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을 피사체 방향으로 밀어서 좀 더 왜곡을 주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발 아래 공간을 얼마로 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각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촬영하는 것과 각도를 제대로 주고 촬영하는 게 상당히 다르구나. 사람의 비율이 달라졌죠. 얼굴의 크기만 봐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광각 렌즈의 각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내가 앉아서, 촬영자가 앉아서 찍는 것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카메라, 렌즈를 밀어서 촬영하게 됩니다. 아래쪽을 앞쪽으로 더 밀어서 촬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비율이 좋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각 렌즈 공식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품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제품과 평행하게 찍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광각 렌즈의 특성상 가장자리 부분이 길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반 모드가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바꿔서 촬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광각 렌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왜곡이 생기는데 이 왜곡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근데 잘못 활용하게 되면
좀 약간 기형적인 모양이 될 수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집착적으로 발 아래 이 공간, 우리가 이거 풋룸이라고 합니다. 이 풋룸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좁히다 보면 자칫하면 좀 기형적인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율을 보면서 광각렌즈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각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각렌즈의 두 번째 특성, 바로 원근감인데요. 말이 안 됩니다. 자, 보드바카 제가 거리를 두고 촬영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물론 뒤에 게 더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작아 보이진 않죠. 자, 디렉터널 광각렌즈 공식 2.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게 한다라는 특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광각렌즈의 특성 세 번째, 펜 포커스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웃 포커스로 합니다.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통용적으로 사용하니까 아웃 포커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어딘가에 초점 맞추면 초점 맞지 않은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는, 자, 이건 망원 렌즈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각렌즈를 촬영하면 앞부분도 초점 맞고 뒷부분도 초점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명한 것을 우리는 펜 포커스라고 합니다. 광각렌즈는 이렇게 펜 포커스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각렌즈를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광각렌즈는 이러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빠르게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각렌즈는 일단 넓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넓은 장면.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자, 사막에서 넓은 장면이니까 광각렌즈를 사용한다? 되게 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광각렌즈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넓은 장면을 어떻게 채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뭔가 애매하게 공허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광각렌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여백의 미를 살려서 찍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광각렌즈는 하늘이 드라마틱하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표준 렌즈로 촬영하다가도 하늘이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늘을 많이 넣어서 광각렌즈를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할 구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2분할 구도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하늘이 드라마틱하니까, 하늘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할 구도도 나쁘지 않죠. 3분할 구도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이 드라마틱한 날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를 과감하게 타입해서 하늘을 많이 넣는 그런 구도를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풍경 사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진에서 하늘이 뭔가 재미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오히려 넣지 않고 적게 잘라서, 이 정도 잘라서 아래쪽을 많이 넣어서 찍는 게 더 낫겠죠. 흐린 하늘에 이 사진을 찍는 거와 하늘이 드라마틱할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보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늘만 바꿔도 풍경사진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펜포커스. 광각렌즈를 사용하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게 되는 장면을 보고 계세요. 광각렌즈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각렌즈도 아웃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 거리가 가까울 때입니다. 어떤 거리인가 하면 우리의 렌즈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펜포커스가 되지만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이렇게 광각렌즈에서도 아웃포커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광각렌즈예요. 광각렌즈로 촬영했는데도 가까이, 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가까이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의 10cm, 20cm 정도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피사체와 내 카메라의
내 렌즈의 거리가 20cm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웃포커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촬영하면 아웃포커스가 생기는구나. 광각렌즈에서도 생기는구나. 근데 나는 아웃포커스를 원하지 않고 펜포커스,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찍는 대상과 거리를 멀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들에서 보시면 아까는 초점을 앞쪽에 맞췄어요. 뒤쪽이 흐려졌죠? 이번에는 뒤에 맞췄습니다. 앞쪽이 흐려졌죠? 자, 이렇게 아웃포커스는 앞쪽만 초점 맞고 뒤쪽을 흐리게만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뒤쪽을 초점 맞추고 앞쪽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인포커스라고 잘못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애매한 용어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각렌즈는 기본적으로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사진에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선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광각렌즈는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선으로만 세상을 봤을 때 광각렌즈로 보는 선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동성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죠. 소실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소실점 들어가는 게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천히 비스듬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동성이 생기겠죠. 이렇게 소실점을 두는 경우는 사실 이 소실점의 끝에 주제가 명확하게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실점. 과감하게 들어가죠. 자, 과감하게 들어가는 소실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인 사진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동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표준 렌즈를 사용하다가도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지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냐? 이건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그럴 때는 광각 렌즈 또는 초광각 렌즈까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역동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대상을 가운데 두는 것보다 이렇게 구석 자리에 두게 되면 훨씬 더 역동성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진 하나 찍을 때도 사람들의 발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다리의 모양이 가급적 펴졌을 때, 붙었을 때보다 펴졌을 때 찍으면 훨씬 더 역동성이 강조가 되겠죠. 우리가 수직과 수평 맞춰서 사진 찍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동성을 주고 싶은 경우는 수직과 수평을 때때로 탈피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선을 꺾어서 촬영하게 되면 훨씬 더 역동성이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 광각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선의 드라마틱한 느낌이 살아나서 더욱더 역동적인 사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는 일반적으로 건축 사진 그리고 인테리어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죠. 광각 렌즈 거의 사용하십니다. 인테리어 촬영하시는 분들 광각 렌즈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보이게 만드는 게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반 렌즈로 촬영했을 때 이 정도만 보인다 그러면 광각 렌즈를 촬영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한 번에 담기게 되죠. 물론 왜곡의 특징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됩니다. 이런 왜곡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좁은 실내에서 일반 표준 렌즈를 사용하는 것보다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초광각 렌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0.6, 아이폰 0.5로 촬영한 이미지인데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한 번에 나왔죠. 그리고 오히려 실내 사진을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광각 렌즈 특징 때문에 이 계단 올라가는 이 가파른 정도가 훨씬 더 극대화돼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화면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피사체가 주제이지만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사진에 담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치를 꽉 차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에서 여기 조각상만 촬영할 수 있지만 광각 렌즈로 촬영했더니 위에 있는 큰 창까지 사진에 같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특히 광각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렌즈를 꺾어서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행하게 스마트폰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앞쪽을 밀어보기도 하고 또는 당겨보기도 합니다. 그때 보이는 장면들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찍는 대상이, 내가 찍는 게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사각형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촬영하시면 광각렌즈 촬영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광각렌즈를 촬영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람을 넣고 촬영하면 그 건축물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더 위압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장치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경 사진에도 광각렌즈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간에는 넓은 장면을 촬영할 때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야경에서는 조금 더 파노라마 찍는 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각대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에 파노라마를 찍다 보면 사진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야경 사진에서는 광각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부분 야경을 찍다 보면 아마 큰 장면을 찍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서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이, 보이는 장면이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넓은 장면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건축물이라든지 한강의 다리, 이런 구조물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표준 화각에서는 한 번에 다 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광각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경 사진 찍는다 그러면 반드시 광각렌즈를 챙겨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광각렌즈가 내가 없다라고 하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광각렌즈를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광각렌즈가 없었다 그러면 절대로 촬영할 수 없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장면, 큰 장면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궤적 사진 있죠? 빛 궤적. 이렇게 궤적 사진을 찍는 경우도 광각렌즈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 우리는 광각렌즈가 넓게 보이는 특징도 있지만 광각렌즈의 왜곡이 되는 특징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곡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더 역동적으로 보이고 뭔가 주제가 더 뚜렷한 사진이 되겠죠. 일반 우리 눈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폭이 확 좁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각렌즈다 보니까 확 좁아지고요. 앞부분이 훨씬 더 넓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렉터널 광각렌즈 공식 두 번째, 앞에 것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보통 궤적을 앞쪽에 배치하죠. 앞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궤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또한 광각렌즈는 천문사진, 특히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사진, 특히 은하수 사진을 찍을 때는 광각렌즈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몽골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은하수를 촬영하는 그런 여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광각렌즈를 챙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광각렌즈가 없다 그러면 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갤럭시에도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대부분 야경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10초 이상으로 두고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느리게 해서 촬영하시면 충분히 별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은하수가 우리가 보는 도시의 건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 화각으로는 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각렌즈가 필요한 겁니다.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적은 부분만 내가 압축적으로 담겠다. 괜찮아요. 하지만 은하수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광각렌즈가 더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샘플도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샘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갤럭시로 촬영한
사진인데 이날 은하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은하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프로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10초에서 30초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절하다 보면. 그래서 최대한 높이고요. 자, 그러면 ISO 여기 오토로 돼 있으면 오토를 다 수동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ISO를 통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은하수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는 ISO도 보통 1600에서 3200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포커스 이거 자동으로 두시는 것보다 수동으로 두고요. 수동에 뒀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올렸을 때 무한대입니다. 자, 보통 은하수 별 사진 같은 경우는 무한대 초점을 맞춰서 찍는데 대부분 렌즈들이 무한대로 뒀을 때 무한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렌즈로 촬영할 때도 렌즈에서 무한대로 밀었다가 조금씩 돌려서 앞쪽으로 돌려가지고 초점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끝까지 갔다가 한 2칸, 3칸 정도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초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촬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야경 모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경 모드를 누르고요. 들어가면 최대 29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때는 안 될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해야지 29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은하수 사진을 촬영하러 가면 어둡습니다. 그러면 29초까지 되는데 꼭 29초까지 할 필요 없고 보통은 10초 이상으로 촬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관광 렌즈는 스토리텔링 렌즈입니다. 보통 관광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 뒤에 배경까지도 나오게 합니다. 대부분 배경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주제와 배경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스토리에 맞게. 자, 좌측의 사진 같은 경우도 여기 인물과 뒤에 있는 문과 단층까지만 촬영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봄이라는 스토리를 더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위쪽을 봤더니 매화가 피어 있길래 매화를 같이 넣었습니다. 봄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찍으시면 사진이 좀 더 재미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여기에 세우냐 여기 세우냐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찍는 대상을 다 보여줘야 될 거면 굳이 같이 겹쳐서 찍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뜨려서 찍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 렌즈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에 관광 렌즈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순한 고양이 사진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는 고양이가 됐고요. 단순한 농부와 물소의 사진이 아니라 시골 풍경 속의 농부와 물소가 된 겁니다. 단순한 베트남 복식의 사람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조명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베트남 복식의 사람의 촬영이 된 겁니다. 스토리가 담겼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공원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담은 겁니다. 즉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예요. 관광 렌즈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개가 담기게 됩니다. 여러 개가 담기다 보니까 복잡하게 될 수 있지만 잘 배치하면 오히려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관광 렌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제와 함께 배경들이 어떻게 어울릴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촬영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고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광 렌즈를 실제로 사용하는 실전 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광 렌즈 같은 경우는 정경을 강조합니다. 이미 관광 렌즈의 특징, 즉 디렉터널 관광 렌즈 공식 두 번째,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게 한다. 디렉터널 관광 렌즈 공식 첫 번째, 가장자리로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 특징들이 같이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경을 강조할 때 바로 관광 렌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이 생각보다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하지만 관광렌즈로 촬영했기 때문에 앞쪽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규모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눈에 있는 대로 찍기 위해서 관광렌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관광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눈으로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가자가 아니라 관광렌즈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더 크게 만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장소도 훨씬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밭이 지금 전반적으로 꽃들이 시들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근데 이 부분, 딱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꽃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득 채워서 관광렌즈로 찍게 되면 이 전체 꽃밭이 완전히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자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 장소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관광렌즈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경을 강조할 수 있다. 전경이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뭔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찾아보면 별게 됩니다. 별게 아닌 게 별게 되는 게 바로 관광렌즈다. 작은 들풀마저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광렌즈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풍경사진을 촬영할 때는 정경, 중경, 후경 이런 말을 씁니다. 정경, 중경, 원경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풍경, 중간에 있는 풍경, 뒤에 있는 풍경. 근데 보통 풍경사진 찍다 보면 중간 풍경과 뒤에 있는 풍경은 찾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앞쪽에 있는 풍경, 정경이 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 관광렌즈를 사용하고요. 그러다 보면 작은 들풀, 작은 들꽃, 되게 키가 낮은 들꽃도 관광렌즈를 사용해서 좀 더 그 장면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확실히 전경이 강조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별게 아닌 것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있어 보입니다. 이미 큰 것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피사체라 그러면 과감하게 프레이밍해서 넣어보세요.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렉터널 관광렌즈 공식 첫 번째, 가장자리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가장자리가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복궁 향원정에 가보시면 단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풍이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이 부분이 늘어납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훨씬 풍부하게 보이게 됩니다. 훨씬 더 가득 차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관광렌즈의 위력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배롱꽃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관광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관광렌즈의 가장자리 확장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자리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공간, 좌우 공간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위아래 공간을 확장할 때 관광렌즈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로로 촬영할 때 여기 나는 나무도 살리고 싶고 아래 흐르는 이 폭포의 물줄기도 살리고 싶다. 자, 일반 렌즈로는 여기만 찍든지 아래만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관광렌즈를 사용하니까 위아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위로 보이는 은행잎도 예쁘지만 바닥에 깔린 은행잎도 예쁩니다. 위로 있는 단풍도 예쁘지만 바닥에 있는 단풍도 예쁩니다. 이렇게 위아래 정보를 확장해서 한 번에 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관광렌즈입니다. 초광각렌즈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광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인물이 더 늘씬하게 되겠죠. 자칫하면 기형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물을 배치할 때 너무 아래쪽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조절해서 스마트폰의 각도까지 고려해서 촬영하시면 꽤 괜찮은 광각렌즈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왜 아래쪽을 넣지 않았을까요? 아래쪽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위쪽으로 쭉쭉쭉 뻗은 이 벚꽃나무를 다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공간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렌즈로 촬영했을 때는 이 정도로 담겼을 거예요. 그런데 광각 렌즈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어떤가요? 단층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 하지만 뭔가 좀 더 인상적인 느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확장하면서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광각 렌즈입니다. 자, 보통 일반 렌즈에서는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를 사용하고 뒤에 있는 장면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초광각 렌즈를 사용했더니 천장에 있는 장면까지 같이 담기게 되죠. 자, 우리 눈에서는 따로따로 봐야 될 것을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지겠죠. 만약에 쭉쭉 뻗은 대나무 숲을 보시면 광각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훨씬 더 뻗어 보이게 될 거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카메라 앵글을 좀 더 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 공간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광각 렌즈의 공간 확장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재밌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확장해서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확장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하늘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쓸데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늘이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파랗기만 한 하늘 있죠.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여백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건축물과 함께 촬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게 되죠.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다는 거죠. 비어있지 않고 정보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뒤로 물러나서 단층 같게 넣으니까 물론 하늘만 있어도 충분히 예쁘겠지만 단층을 넣으니까 어때요? 공간이 가득 차 보이잖아요. 공간을 확장하지만 공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내가 공간을 채우면서 확장할지 이 고민만 하셔도 사진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공간을 어떻게 채우면서 확장할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게 정말 작은 들풀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어떤가요? 단순히 달이 넘어 해가 지는 것만 촬영한 것과 앞쪽에 전경을 이렇게 작은 들풀들로 채운 것과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심지어 들풀들은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아요. 하지만 광각 렌즈로 촬영했기 때문에 크게 보이죠. 그리고 어쨌든 가득 차 보이죠. 어떻게 가득 차 보이나요? 그렇죠. 뭔가의 정보가 있습니다. 패턴도 있고 색상도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로 채우면 사진이 확장되면서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정보하고 아래에 있는 정보를 보는데 아래에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사진에서는 위에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노을은 예뻤지만 노을이 끝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이렇게 유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렌즈를 꺾어서 아래쪽으로 꺾어서 촬영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하늘은 여기 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얼음이 이렇게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각 렌즈를 촬영할 아래쪽으로 꺾어서 촬영한 거죠. 자, 아래쪽에서 꺾어서 촬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로로 촬영하는 경우도 이렇게 광각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녹차밭의 모양인데 훨씬 더 과장되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 있는 장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광각 렌즈를 촬영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전경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크게 보인다는 거죠. 자, 전경이 크게 보인다는 뜻은 이 공간이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점프를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렌즈를 아래쪽에 두고 촬영한다 그러면 이 공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점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지금 렌즈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렌즈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촬영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뒤집게 되면 렌즈를 훨씬 더 땅바닥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훨씬 더 높게 뛴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렌즈를 낮췄기 때문에 사람을 하늘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서 봤을 때는 뒤에 있는 건물들이 사람의 뒤에 보였습니다. 사람의 키와 뒤에 있는 아파트의 높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아예 바닥에 붙여서 촬영했더니 아파트의 높이가 낮아졌고 사람이 하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앞에 있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대상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광각렌즈가 아니라면 이렇게 더 드라마틱하고 높게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광각렌즈의 로우 앵글의 힘입니다. 자, 아까 봤듯이 렌즈를 땅에 바짝 붙여서 촬영할 때, 즉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카메라를 뒤집어서 땅바닥에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DSLR이나 미러리스라 그러면 렌즈를 정말 땅에 닿게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당히 아래로 두는 거와 땅바닥에 붙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 땅에 붙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지만 저는 사진의 질감을 봅니다. 이렇게 땅에 바짝 붙여 촬영하게 되면 질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질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멋이 있다는 거죠. 또한 확장된 공간을 채웠죠. 뭘로 채웠습니까? 네, 질감으로 채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확장을 하되 채우면서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우면서 확장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우면서 확장이 되었죠. 초점은 사람한테 맞출 수도 있었고 여기 배롱 꽃잎에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각렌즈는 기본적으로 펜 포커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아웃포커스가 되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우면 아웃포커스가 된다. 멀어야지 펜 포커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앞쪽을 초점 맞출지 뒤쪽을 초점 맞출지. 둘 다 초점 맞추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조금 더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거리를 떨어뜨리면 이 꽃의 크기가 급속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꽃의 느낌이 또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살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땅에 붙이는 게 아니라 유리에 붙였습니다. 유리에 붙였더니 반영이 생기죠. 이렇게 거울과 같은 반영. 거울이 아니더라도 유리 또는 반사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심지어 바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바닥이 좀 맨질맨질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대고 사진 찍으시면 반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영이 안 생기더라도 적어도 아까 보았던 질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바짝 붙여서 촬영해 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할 때 이렇게 그림자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의 그림자의 비중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그 비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평면 대 평면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입체와 평면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피사체는 입체고 그림자는 평면입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평면 대 평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광각렌즈를 활용하면 전경에 있는 그림자가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무에서 사진 촬영해 본 적 있죠? 자, 나무를 올려다보면 촬영할 때 나무에 바짝 붙여서 촬영하냐 떨어뜨려서 촬영하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두 가지를 다 촬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짝 붙여서 촬영해야지 폭이 좁아지는 이 속도 있죠. 이 속도가 훨씬 더 급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힘이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촬영할 때 이 나무의 전체적인 선의 모양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렌즈 촬영의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사진이 복잡하게 나올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복잡하게 나올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앞에 사슴이네? 사슴을 찍으면 사슴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가 같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게 다 같이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자, 우리가 찍고 싶은 이 사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각형, 테두리, 가장자리 다 보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광렌즈를 촬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렌즈는 내가 뭔가 찍으려고 할 때 너무 많은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지 고민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세요. 아래쪽은 정리가 됐잖아요. 이쪽이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정리가 된다고요. 정리가 되면 사진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진이 왜 복잡하게 나오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앞에 사슴이 있고 뒤에 사슴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앞에 사슴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입체를 평면에 만드는 겁니다. 어떤가요? 사슴과 사슴이 겹치게 되고요. 막 뿔로 뒤에 있는 사슴을 가리게 되죠. 뿔로 사람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앞에 피사체와 뒤에 있는 배경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에 피사체와 뒤에 배경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도록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연습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내가 찍는 대상과 뒤에 있는 배경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지금 당장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올려보세요. 사진을 어딘가에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되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일단은 단순하게 찍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진이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뭘 찍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뭘 찍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보이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보이는 장면이니까 느낌이 없는 겁니다. 난 여기서 꽃을 찍고 싶었습니다. 봄에 피는 이 아름다운 꽃을 찍고 싶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꽃이 분명한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찍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주제가 임팩트 있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한 발 한 발 더 다가갈수록 주제는 더 부각이 되고요. 배경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분명히 무엇을 찍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진이 보통 허전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백의미. 여백의미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용어입니다. 때때로는 심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백의미를 살려서 찍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뭔가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요? 주제가 뭔가요? 애매하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 하늘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는 앞에 한복 입은 사람을 그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꽃을 그려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화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말이죠. 하지만 사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지나가는 한복 입은 사람을 같이 넣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하늘이 드라마틱할 때 다시 와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늘도 날리고요.
쓸데없는 땅도 날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파노라마식으로 촬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비워서 촬영하는 것도 맞지만 비운 다음에 채워야 된다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영을 이용하면 채우기가 쉽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방법, 하늘은 잘라내는 방법. 굳이 하늘을 많이 넣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넣으면 됩니다. 이처럼 하늘이 밋밋한 날에는 물을 넣으면 반영이 생겨서 오히려 더 가득 찬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심하다 그러면 이 사진의 채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도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색을 채운다. 이거는 나중에 후 보정의 영역이 되겠죠. 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색도 예뻐요. 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비어 보인다는 거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변을 봅니다. 만약에 앞에 커피잔이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럼 커피잔과 함께 이 풍경을 찍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는 뒤를 봤더니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뒤로 가서 이렇게 울타리를 넣어서 찍으면 어쨌든 위에서 봤던 하늘 배경, 이 심심한 배경을 뭔가로 채웠죠. 그러면 훨씬 더 사진이 재미있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3분의 9도로 촬영했는데 하늘이 뭐 나름 구름도 있고 드라마틱하지만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되었죠. 차라리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크롭해서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3대4 비율인데 9대16으로 바꿔서 크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사진이 꽉 차 보이니까 더 낫지 않나요? 자, 풍경 속에 그나마 인물이 있어서 한복을 입은 인물이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기본 이상 됩니다. 근데 뭔가 심심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심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주면 됩니다. 인물 주변을 다른 걸로 채워준다고요. 자, 이렇게 채워줄 수 있죠. 건물로 완전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땅으로, 하늘로 비어있는 사진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사진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인물은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 결코 비중이 작지는 않은 이미지가 된 거죠. 또는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아이 레벨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로우 앵글로 해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촬영을 해보면 어쨌든 더 재밌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자, 마니에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너리즘이란 말을 쓰는데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건태기 이런 말로도 쓰기 때문에 예술 사조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마니에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르네상스 후기 시대를 보시면, 자,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 후기 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화가들이 그림을 길쭉길쭉하게 좀 늘어지는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지게 보이게 그리는 그림의 사조, 이거를 마니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림을 모방해서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초광각 렌즈를 막 기울여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반드시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광각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왜곡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렌즈의 각도다. 그래서 렌즈의 각도를 이렇게 앞쪽으로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잘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눈으로 꼭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발 아래 공간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게 항상 정답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렌즈의 각도구나. 자, 왜곡은 그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보시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얼굴은 크게 나오고 발은 작게 나오게 됩니다. 광각렌즈의 특징입니다.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특징이죠. 하지만 재미를 위한 사진이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광각렌즈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광각렌즈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얼굴은 크게 보이고 몸은 작게 보이는데요. 그 귀여움이 더욱 증가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광각렌즈는 가까이 갈수록 왜곡이 많이 됩니다. 자, 왜곡이 많이 됐을 때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왜곡이 많이 됐을 때 왜곡을 해결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서 촬영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촬영하면 왜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서는 왜곡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사진을 찍을 때 물론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찍는 것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감을 줘야 되고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경우는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찍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왼쪽 사진이 더 마음에 듭니다. 광각렌즈로 촬영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선들은 꺾여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전경에서 확실하게 주제를 깔아줬기 때문에 뒷 배경이 조금 비스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광각렌즈를 사용해서 왜곡을 극대화해서 촬영하는 것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왜곡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특히 동물 사진, 당나귀라든지 양, 이런 동물들을 촬영할 때 정말 가까이서 촬영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동물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제가 말의 얼굴 가까이 가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말이 카메라를 핥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곤란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광각렌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휘게 됩니다. 휘게 되다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전경이 주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뒤에가 휘어도 괜찮았지만 앞에 고래사진 같은 경우는 주제가 명확했기 때문에 뒤에 선들이 휘어도 괜찮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 좀 어지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굵은 선들이 화면을 치고 나올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잘라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광각렌즈로 찍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렌즈의 잘못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듯하게, 즉 여기 있는 창, 이 창과 내가 평행이 된다는 생각으로 카메라에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광각렌즈인데도 수직과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선들이 막 휩니다. 이게 광각렌즈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촬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선들 있죠. 여기 보이는 선들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만약에 면이 한 면이라 그러면 수평선을 하나 잡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면들이 많은 경우는 한 기준선을 잡고 수직을 하나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수직만 맞췄어요. 물론 삐뚤삐뚤한 건 있지만 그나마 수직을 맞췄기 때문에 사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수직을 맞추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수직을 맞췄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거리 때문에 그런데요. 거리가 가까운 이 TV의 선이 확 꺾여 보이죠.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선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 보이게 할까요?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여기 위에 있는 천장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게 되죠. 너무 많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르는 거예요. 자, 9:16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차라리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상당히 선들이 꺾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는 반듯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선을 반듯하게 찍고 싶다고 하면 이 건물과 나는 평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와서 촬영하면 반듯하게 찍을 수가 있죠. 재미는 좀 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뭔가 사진의 느낌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죠. 사진에서 무조건 수직과 수평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선들이 꺾여 있더라도 충분히 그 느낌이 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일단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선으로만 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주제를 남기고 큰 선들만 선을 그어보세요. 생각보다 그 큰 선들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관광렌즈로 촬영했는데도 선이 별로 꺾이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꺾여 보인다 그러면 나의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 보자.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휘지 않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까운 곳을 선으로 두면 선은 꺾인다. 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선들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거리가 좁아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충분한 거리가 있어요. 뒤로 충분히 물러나서 찍는 경우면 생각보다 왜곡이 되지 않게 촬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거리가 좁아요. 그러면 선들이 어쩔 수 없이 휘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선들은 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촬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평과 수직을 교정해 주면 됩니다.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에는 자동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겠죠. 모바일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월 6,000원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특히 건축물 사진, 인테리어 사진, 수직과 수평을 잡아야 될 촬영들이 많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린 지금까지 관광렌즈 그리고 초광광렌즈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촬영할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당장 관광렌즈나 초광광렌즈로 사진을 찍고 싶으시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시면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